지금보다 더 서울 수도권 전세 가격이 또 하락할 수가 있을까요? 하락합니다. 90%. 아, 90%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사실 이분들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쵸. 기다리고 지금 있다는 거. 어떤 부동산을 뭐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무리가 같습니다. 있죠. 예, 맞습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네. 나눠보겠습니다. 지방. 네, 입지에 따라서 청약이 이제 입지와 가격에 따라 완판이 되기도 하는 서울과는 다르게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 청약의 경우에는 미분양 사태가 사실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도권만 해도 인천이 있고요. 네. 또 지방에 이제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네. 반면에 건설 원자재, 건자재 가격의 이제 원가가 상승을 해서 앞으로는 전용 33평 84 아파트는 신규 분양을 4억 5천만 원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4억 5천? 네. 일부 전문가들 건설업계의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4억 5천만 원 이하로 만약에 분양을 하고 있다거나 할인 분양을 한다거나 혹은 주변 신축급 아파트가 그 정도 가격으로 떨어진다면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요? 어떤 좀 기준을? 그 4억 5천이라는 기준은 정말 그 위험한 기준입니다. 그런가요? 네,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를 정확히 안 봤는데 그 건축비는 지금 600이면 짓습니다. 일단 평당. 네. 한 2억이면 짓고 좋게 지으려면 평당 1000 가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3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4억 5천이라는 기준을 뜬금없이 건축비를 던졌는데 이건 뭐냐면 택지비를 포함한 가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엄청 싸잖아요. 왜? 건축비만 3억 5천인데 1억인데 이 용적률 계산해 보면 5천만 원씩밖에 안 되니까 싼 거예요. 네. 싼 건 맞아요. 서울이면 뭐 완전히 뭐 로또가 되겠죠. 근데 이 4억 5천의 기준이니까 어느 일을 말하느냐 이거죠. 서울에서 4억 5천이면 난리가 난 거고. 그런데 이제 신규 분양이 3억 8천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4억 5천이라고 딱 끊으면 안 되죠. 요거는 땅값이 거의 없는 지역에 공공택지에 또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안티가 생기니까 제가 돌아보시면 공공택지 분양하는 장소들 가보시면 4억에 분양하는 것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더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물론 4억 5천이라는 기준 하에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좀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위치가 만약에 독도예요. 네. 그게 쌉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안정적인 교통이 확보되고 집단 주거 시스템이 확보된 지역에서 이 가격이라면 합당한 가격이지만 외진데 가가지고 독립군처럼 또 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라. 4억 5천원 기준을 쫓다가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경기도 일대 가보면 이제 논밭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 표를 갖다 벽에다 붙여놨겠죠? 그쵸. 파는 사람은 네, 뭐 표준권에서 4억 5천이면 싸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뭐 3억이면 되는 거야. 심하게 얘기하면 3억 5천이면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경기도 일대에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억 5천, 3억 8천에 분양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 완전히 다 다르다. 네.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4억 5천이냐면 쳐다볼 만은 하다. 당연히 쳐다봐야죠. 싼데. 서울 도심은 기대하기 힘들고. 네네. 지방의 어떤 좀 신도시라든가 신규 택지라든가 좀 근데 지방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방도 말씀하신 대로 신규 택지인데 시스템이나 네. 어떤 기반시설이 잘 갖춘 규모다. 그러면 괜찮은 가격이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이미 기반시설 다 되어 있는데 한 5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큰 차이가 없잖아요. 여기는 새로 지어지고 기다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죠? 네. 그런 걸 그러니까 이 기준을 누가 만드신지 모르겠는데 건축비 올라간다는 얘기를 어필한 것 같아요. 근데 건축비가 조금씩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안 그래도 경제가 다시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감시해야겠죠. 우리 네. 이제 우리 옹달샘에서 건축비 내려간다는 원자재 내려간다는 기사가 나오면 건설사나 과연 국토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젊은 분들이 집단이성을 발휘해서 여론을 던지면 우리 젊은 분들과 함부로 속이지 못하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건축비가 또 나중에 이제 어떤 외부 정세가 정상화되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축자재가 지금 올라갔는데 네.
우리 건설사들이 지금 가격이 높아가지고 사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당분간. 그렇죠. 그러면 그 자재를 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쓰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팔리면 그냥 들고 있어요? 싸게 팔아야죠. 기한이 수요 공급의 원리가 또 생기잖아요. 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형태를 갭 투자라고 합니다. 네, 네. 서울 아파트 갭 투자가 집값 상승기였던 2020년 6월에는 2,976건에서 2023년 3월에는 63건으로 네. 50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네. 매매 거래 중 갭 투자 비중도 2019년 5월에는 뭐 26%였다가 지금은 23년 3월은 3%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는데요. 네. 상승기 때는 많았던 갭 투자 비율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돈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갭 투기의 기본 개념이 네. 전세가가 높아서 매매가하고 차익이 없을 때 우리가 투입 자산금이 적을 때 갭 투자를 하잖아요, 주로. 네. 점점 벌어지면 돈이 있어도 그럼 하겠죠, 또. 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 똑같으니까 비율만 다르지. 네. 그런데 위에 앞으로 올라갈 어떤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내려가도 갭 투자 들어가요. 빚을 내서라도.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올라가지는 않고 갭은 더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투자의 어떤 환경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가 지금 투자했다가 돈을 확실히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상승기에는 이제 내가 사서 1, 2년 뒤에 전세 만료 때 털어야지라는 그 모니 게임이 가능한 시장 상황이었잖아요. 상승기니까. 한 2년 뒤에도 올라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끝물이니까 나는 빨리 빠져나와야지 하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차익을 보고 어떤 분들은 나도 보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2년이 지났는데 벌었대. 4년째 또 벌었대. 6년째 또 벌었대. 그걸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나도 해야겠다 가지고 빚을 끌어다 했더니 딱 물린 거죠. 네. 뭐 그런 게임이다. 그래서 물린 걸 보니까 또 여기서 벌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갭이 커요. 좀 기다렸다 또 좁을 때 갈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좁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돈을 들고 있어도 안 사요, 지금. 그 집값이 올라간다면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은 이유는 분명히 갭 투자해서 번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돈을 다 썼을까요? 벌써 아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 이유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게 기다리면 나을 것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같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기가 좀 정리가 되죠. 네. 여러 가지 시장 지표도 그렇고 네, 소위 맞아요.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의 사실 이분들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렇죠. 기다리고 지금 있다는 거. 어떤 부동산을 뭐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무리가 같습니다.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전세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2018년 수준까지 떨어진 곳이 있을 정도로 하락폭이 사실 큽니다. 네, 그렇죠. 수도권 기준으로요. 네. 금리 인상 기조에 좀 끝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서울 수도권 전세 가격이 또 하락할 수가 있을까요? 합니다. 90%. 90%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지금 전세 가격에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야, 이거 충격이네요, 교수님. 왜 충격이에요? 갭 투자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충격은 아니죠. 왜냐면 네. 워낙 비쌌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진짜 내려갈까 더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이 네, 그런 얘기잖아요. 느낌인 거. 50%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데이터 왜 떨어지냐면 이제 그런 거죠. 2021년도 말이 꼭지였거든요. 네. 그때 전세가가. 2022년 초까지도 전세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 덜 하게 됐죠, 계약을. 그래서 전세 계약 수가 좀 줄다가 하반기 들면서 하락했잖아요. 네. 전세가도 빠지고 다 빠졌잖아요. 빠진 지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네, 않았어요. 6개월에다가 이제 7, 8, 9개월 지났어요. 9개월 지났는데 그 전에 전세가 폭등할 때 폭등하기 전에도 전세가격이 높아가지고 있었어요. 전세 대출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2018년부터 전세가가 살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갭 투자가 더 생각하고 18, 19, 20, 21, 25 5년 동안 오른 게 9개월 만에 정리가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좀 그쵸? 조금 더 할 것 같잖아요, 느낌이.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느낌인 거고 네. 데이터상은 어떤 2022년 1월에 계약한 분이 계세요. 그때 전세가가 높았거든요. 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2년이 언제가 돼요? 24년 1월이 돼요. 네, 그때까지 꼼짝을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2024년 1월에 나올까요? 싼 거 많은데 나올까요? 거기서 그냥 살까요? 그 돈 주고.
많이 낮춰주지 않는다면. 아, 그건 나와야죠. 네. 그럼 그분들이 또 전세가를 또 낮출 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하신 다들 이만큼 내려왔어. 근데 이 집은 아직도 높아. 네. 근데 데이터 지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집값들이 안 올라가고 있고 내려오는 건 계속 있으면 지표는 어떻게 떠요? 전세가는 계속 하락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인천과 동탄, 부산 일대, 대구, 서울 강남 4구 이쪽은 네.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쵸. 떨어지고 있는데 또 물건이 새로 나왔어. 근데 거기에 물건이 전세 물건이 나온다 이거요. 근데 거기 가격을 보니까 새 건데 더 싸. 또 일로 가죠. 그럼 갑자기 이걸 채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여기 하락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충격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네. 거예요. 만기가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지금 안 나오죠. 그렇죠. 네. 아직 이 만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 되는 물량이 계신 분들이 많은 거죠. 못 나오시고 네. 나오고 싶은데. 그렇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이게 끝나서 네. 통계상으로도 떨어질 거고. 아, 그 얘기 모르시는구나.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네. 내년 봄 12월에 맞추는 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벌써 1년 남았는데 주인들이 와서 사과 들고 와가지고 그거 더 하더라고요. 계약하고 미리 네. 계약하고 그래요.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당연히 잘 분위기가 많이 보여야죠. 바뀌었다고. 왜냐 이분 나간다는 박살이거든. 강남 같은데. 차익이 막 6억 7억인데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답 없어요. 그렇죠. 그건 밤새서라도 세입자분을 설득해야죠. 그죠? 그런 일이 조금 벌어지고 있다는 루머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전세 가격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요인이 크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그리고 맞아요. 전세 가격이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홀로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간다. 불가능하죠.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전국의 미분양이 네. 7.5만 호를 넘어선 가운데 예. 일부 전문가분들은 미분양이 대부분은 사실 지방이 미분양이다. 특히 대구는 뭐 1만 4천 호에 이를 정도가 그렇죠. 많은데 예. 사실 서울 수도권은 뭐 9천 호 정도로 미분양이 네. 적기 때문에 네. 미분양으로 인한 집값 하락이 서울 수도권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주장을 펼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분이에요? 뭐 직접 이게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저는 제 이름 얘기하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분 의견이고. 네네.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4월 달에 분양이 많아요. 2만 7천 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판이 될 수도 있겠죠. 가격을 싸게 하면. 싸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존 시세보다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완판이 됐다는 얘기는 기존 주택을 살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수요자가. 그렇죠. 그 완판됐다고 기존 주택을 1억 더 올리면 팔립니까? 안 팔리겠죠. 그럼 얘기 벌써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의 그 서울 수도권에 만약에 몇 군데가 터졌다. 분양가를 좀 고집했다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또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저거는 이제 할인 분양할 거고 그러면 이제 현재 기존 주택하고 시세가 비교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 물량만 있는 게 아니라 입주 물량도 있었잖아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데서 암만 자기 혼자 독야청청하게 우리 분양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영향 없다 떠들면 그분 얘기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도 분양한 것도 있는데 여기 입주 물량도 있는데 기존 주택도 있네. 선택지가 세 군데예요. 네. 그럼 누가 유리하죠? 상식적으로? 선택이 많은 분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그게 뭐죠? 매수가 우위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매도가 우위인 상황이 아니면 매도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서울 수도권에 조금밖에 없다.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사전 청약 물량 있잖아요. 원희정 장관께서 2023년 상반기에 17만 호 3기 신도시를 다 착공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뒤에 얘기가 뭐냐. 상반기에 착공 들어가니 하반기는 사전 청약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빠르면 본 청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착공을 했으니 그죠? 네. 그럼 그 또 물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량은 지금 안 잡힌 거예요. 그럼 수요자가 자꾸 줄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도 매물이 막 많은데 증가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판단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 저는 아닐 가능성이 90%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교수님 서울 수도권의 네. 그 3기 신도시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원희룡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에 이제 착공을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꽤 큰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 착공을 좀 부동산 요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밀어주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닌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28년, 7년 이후에 분양 물량이 그때 가면 이제 줄기 때문에 또 이제 그때 가서 집값이 뭐 폭등할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가 로드맵을 잘 보셔야죠. 네네. 지금 보상이 다 끝났으면 보상이 끝난 땅을 LH라는 기관이 하잖아요. LH는 적자가 많잖아요. 빨리빨리 해서 정상화시키고 수익을 내고 또 계정을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땅을 빈 채로 두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보상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죠. 순서대로. 천천히 할 수 있겠지만 네. 가야 되잖아요. 네.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착공을 하고 분양한다는 얘기는 이미 기존에 있던 수요 중에서 일부가 신축 분양 사전청에 다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유효 수요가 줄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무시를 해요? 게다가 그러면 지금부터 딱 이 논리죠. 올해는 예전에 했던 분양 물량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왜? 이미 땅을 샀고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 이미 PF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분양을 안 할 수가 없어. 해야 돼. 비싸든 싸든 뭐 치고받든 안 해서 분양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면 올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건설회사나 시행자는 막 땅을 사서 하고 싶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싸진 다음에 사야겠다 하니까 올해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내년에 공급 물량은 줄 수가 있죠. 그 얘기거든요. 네. 내년에 공급 물량이 줄면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적어서 또 폭등한다 이 얘기죠. 네.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2020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 적어서 폭등한다고 떠들던 게 언론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잖아요. 게다가 사전청약 분양 물량이 지금 그러면 2024년에 공급이 없잖아요. 그럼 5년, 6년, 7년 차 때 입주 물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공급을 안 했으니까. 네. 5년, 6년, 7년 차 초에. 근데 3기 신도시가 만약 사전청약을 하면 2023년 했으니까 4년, 5년, 6년도부터 입주해요. 이게 크로스 체크 되잖아요. 그쵸. 입주 물량이 공공택지가 옛날처럼 없었더라면 네.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네. 저쪽으로 가야지 두 개도 나뉘잖아요. 그 얘기는 좀 틀리지 않냐라는 게 아마 저의 이런 생각인데 시청자분들도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물량이 그렇지 없다라면 입주 부족으로 2, 3년 뒤에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니 원희룡 장관이 17만 원 착공을 뜨고 유휴 공공택지까지 다 하겠다고 하니 50만 청년 역세권도 하잖아요. 네. 그거 입주가 언제예요? 다 3, 4년 뒤잖아요. 네. 그 뒤에 물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민간에서 공급하던 물량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잖아요. 네. 그게 공공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건 공공을 빼고 한 얘기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또 허위로 나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말씀드릴게요. 민간 분양 물량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3기 신도시도 있고 역세 청년 주택도 있고 공공에서 많은 지금 결정적인 것도 있어요. 2008년도에 글로벌 터지고 네. 9년도, 10년도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2010년도, 11년도에 공급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14, 15년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뭐 공급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때 입주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서울에 원래 3만 5천에서 4만인데 12,000건이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났어야죠. 그쵸. 거꾸로 난리가 났습니다. 집값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제 기억에도 3년까지는 계속 내려갔던 걸로 기억해요. 네, 2, 3년 동안 그 두 해가 공급 물량이 없어서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적었어요. 두 해가. 나중에 그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때 계속 내려갔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설명한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요인이 있고 다른 요인이 5개가 있으면 같이 봐서 5개가 안 좋으면 하나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그래서 그쵸. 제가 보니까 힘 약하다. 그래서 추가 조정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입주 물량도 사실 공공을 따져봤을 때 적지도 않은데 그럼요. 적지도 않은데 실제로 공급이 2, 3년 동안 크게 부족했던 네. 과거 사례를 봐도 그때도 가격이 더 떨어졌다. 네, 그 얘기를 보도에다 좀 같이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서를 좀 같이 달아서. 네, 네. 2008년은 좀 틀렸다. 이렇게 네. 쓰면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럼
그때보다 금리도 더 높고 물량도 많고 하면 네네. 그땐 틀리고 지금 맞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옹달샘에서처럼 네. 이런 팩트들을 비교 좀 체크하셔가지고 네. 너무 그 기존 언론, 제가 볼 때 기존 언론이에요. 기존 언론들의 그 보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믿을 게 제가 3, 4년 계속 봤는데요. 믿을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탐사 보도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옹달샘 같은 이렇게 진정성 있고 구독자를 위한 유튜브 이쪽들이 더 팩트 체크를 잘해주니까 그걸 보시고 시장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남, 네, 좋습니다. 서초 강남은 실거래가 하락률이 네, 송파나 강동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낮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역시 강남은 다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네,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네, 아니다. 23년, 24년 네. 서초 강남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주셨어요. 어마어마하다. 네. 강남의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5월까지 버티다가 네. 제가 볼 때 5월부터 살살 나올 겁니다. 살살. 서초 강남 수치가 제일 지금 하락폭이 적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원베일리라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8월에 입주인데 네. 그럼 보통 3개월 전에 전세 계약이 할 수가 있잖아요. 신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8월에 입주하려면 미리 3개월 전에 준비라 돈도 내고 잔금 쳐서 전세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8빼기 3은 5잖아요. 그렇죠. 그럼 5월에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는 게 뉴스가 나오겠죠. 6월에. 네. 그게 서초잖아요. 네. 반포 원베일리. 네. 그거 하고 있을 때 이어서 말씀드리면 DH파크라고 6,700세대 어마어마한 물량이 강남구 개포동에 1월에 입주해요. 내년. 그럼 걔는 1월 빼기 3은 언제예요? 10월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갖고 5월, 6월, 7월 막 버벅버벅 되고 지금 개포장이 3,000개로 지금까지 지금 해소가 안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럼 얘도 계산하면 5, 6, 7 입주 8월 되고 9월, 10월까지 버벅될 거잖아요. 안 채워줘서. 그런데 또 6,700개 세대가 또 나온잖아요. 글쎄요, 이게 만만해 버틸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안 버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동안의 강남의 추세를 봤을 때 항상 10,000세대 이상이 1년에 들어오면 푹 꺼졌다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저는 매번 봤기 때문에 네. 제 경험칙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틀릴 수도 있죠.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2008년 전에도 그랬고 2019년에 심지어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네. 그 전세 가격이 막 오를 때도 헬리오시티 9,000세대 딱 들어오니까 전세가가 다 역전세 났어요. 한대 좀 흔들린 적이 있었죠. 많이 들렸죠. 뉴스에 많이 안 났죠. 네네. 왜요? 상승기니까. 근데 현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역전세가 나고. 근데 지금은 하락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이 조금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 벌어지면 다행이지만 벌어지면 대비하셔라. 이런 차원에서 그럴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저는 70% 이상 있다. 그리고 내년 넘어가야 다시 좀 회복할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그렇게 입주 물량 때문에 더 떨어지는 가운데 네. 전세난이 벌어지면 매매가는 지금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지 않습니까? 평균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럼 이게 막 같이 따라가는 떨어질 거죠. 거다. 이제 쭉 따라갈 수 있죠. 어쩌면 쭉 따라갈 수 있죠.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네. 지금까지 뭐 3개월 버텼잖아요. 지금 올해부터 고금리로 바뀌었고 지금 뭐 어떻게 대처가 되겠지만 이게 1년 이상 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거기에 또 튀어나온다? 내 걸 지금 팔아야 되는데 또 안 되겠지. 빨리 팔아야겠죠. 문제가 있다면. 그 시장이 올지 아니면 다들 돈이 여유가 있어서 난 버틸지는 모르지만 확률상으로 제가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이 움직임을 보니까 올해는 안 움직일 것 같다. 그럼 그거랑 겹쳐서 보면 올해는 강남이 하락폭이 추가적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도리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약간 변형된 질문 하나만. 변형 질문. 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은 네. 부자 동네이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 버틴 것처럼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네. 하지만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입주 물량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강남 전세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한다면 사실 인접해는 송파라든가 네. 뭐 아니면 좀 분당 쪽이라든가 뭐 과천이라든가 그런 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잠실의 전세가가 가나
저쪽 개포동의 신축 전세가나 차이가 줄어든다면 수요가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세 수요가요? 매매 근데 수요가요? 전세 수요가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빼줘야죠. 안 빼주는데. 못 빼주거나 안 빼주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럼 그 돈을 돌릴 수가 없다, 집주인들이.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 1년 전인데 벌써 와가지고 네. 내년에 재계약하자고 과일 사두고 온다고. 시장이 아주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우리가 단 하나의 팩트만 갖고 자꾸 시장 판단하면 안 되고 네. 또 말씀드리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암만 뭐가 좋아도 거기서 예를 들면 대치동 엄마가 얼마 전에도 경매 하나 나왔잖아요. 타워팰스 나오고 나왔다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해요. 예전에 없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심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억을 못하시지만 저나 제 또래는 그 2011년, 10년, 12년 때요. 강남 미분양이 연타로 터졌습니다. 대우 맞습니다. 썸미트 미분양 빡, 서초 빡, 다 미분양했어요. 그 일이 터질 거라고 그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때도 미친 집 값이 이랬어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쫙. 그러더니 8년도 꺾였다가 9년도에 규제 하나로 팍 떴는데 힘이 약하니까 내려오다가 강남에 미분양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서 3, 4년 쫙 간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뭐 머리가 없거나 뭐 기술이 없어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이 우리가 보는 하나의 팩트뿐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실수요자, 전세 수요자, 매매 수요자, 소유자분들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 또 시장 또 바뀌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입주 물량까지 플러스가 되니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굳이 강남에 입성하겠다 그러면 연말 지나서 내년 초 1, 2월이 제일 조정이 많이 된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강남을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 초 정도에 정말 연말부터 내년 초 정도에 관심 있게 보시면 뭐 들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분이다. 당연하죠. 경제가 좋지 않은데 부동산만 지금 뭐 일부 뭐 금리라든가 어떤 입주 물량 이런 지표들로 이렇게 작은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코로나는 진짜 인류 역사에서 특수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2030 세대들이 부동산에 눈을 뜨기 시작한 때가 이 시기란 말이에요. 이것만 믿고 같이 보니까 착각을 일으키는데 코로나는 또 다시 쉽게 오지가 않잖아요. 이런 위기가. 그럼 옛날 경제 시스템의 룰에 따라갈 거 아니에요. 히스토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뿐이 아니라 이제 다 그런 올해는 좀 참고 지내자. 파도가 그치고 배를 띄우자. 이게 아마 정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에게 네.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제 부족한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제가 또 한번 초대해 주시면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부족해도 양해해 주시고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옹단생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